사업가들은 이 비즈니스에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것이 옛 것보다 좋으면 대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2차 산업혁명에 가면 주도권을 잃거든요. 예.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규제를 만들어버리고 예. 전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서서히 그걸 잃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연구한 3인방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조엘 모키어와 프랑스 출신 필리프 아기옹, 그리고 캐나다 출신 피터 하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은 혁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끝나고 10월 13일 날 현지 시간으로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분의 경제학 교수들을 보면 이 창조적 파괴에 관한 조지 슈페터의 이론을 현대에 맞게 정리해 주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현재 한 50년 정도 계속 근무하시면서 아직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 조엘 모키어 교수의 제자로 공부를 하셨던 우리 이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문성욱 원장님 모시고 조엘 모키어 교수와 세 분의 창조적 파괴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스승님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다고 소식을 들으시니까 기쁘셨겠네요. 예. 뭐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보통 박사학위 논문 쓰시게 되면 커미티 멤버가 있는데 어드바이저로 그러면 조엘 모키어 교수가 어드바이저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 그 어드바이서는 스캇 스톤 교수님이라고 네. 지금은 MIT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 이제 지도 교수를 하시면서 네. 저보고 이제 그 이노베이션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네. 조엘 모키어 교수님의 저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를 이제 손을 끌고 네. 그 모키어 교수님 방으로 이제 가서 그러셨군요.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소개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예. 이렇게 경제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파견해서 이제 그래서 2년 연수 비슷하게 예, 그렇죠. 학위를 예, 추구하시고 예,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말고 이걸 해도 재밌겠다, 멋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신적인 균열이 들었었죠. 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업적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본인도 행복하시겠지만 예.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제자분들도 상당히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게 경제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전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사죠. 경제사죠. 예, 경제사입니다. 예. 두 분 나머지 교수는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마기원 교수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그 미시 경제학하고 거시 경제학을 넘나드는 분이십니다. 원래 이제 미시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거시 전공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틀리죠. 예, 두 분들은 사실은 좀 얘기도 잘 안 하고 분석 방법도 다르고 예. 관심도 다른데 이 마기원 교수님은 미시의 그 산업 조직론을 가지고 거시의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연결을 시키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이노베이션이 바탕이 돼서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바탕이 돼서 세 번째가 나오고 그런 형태의 이노베이션을 어떤 식으로 모델할 거냐 하는 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벤츠하고 예. 아반떼하고 예.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벤츠를 사겠죠. 퀄리티가 좋을 테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이거를 산다. 퀄리티 때문에 그런 그 이론이 있는데 이걸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예. 다음에 나오는 이노베이션이 앞에 나온 이노베이션보다 더 퀄리티가 좋을 때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네. 아반떼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지 그렇죠. 않겠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거를 이제 혁신 과정을 모델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92년도 말씀하셨던 논문의 예. 주제인데 예. 이걸 계속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예. 확장을 시켜셔가지고 경쟁이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정립을 하신 거죠. 그리고 호빗 교수님은 이분도
그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네. 노스웨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고요. 예. 그 항상 그 아기원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는 대부분 이제 호익 교수님이 나오시고 책 두 권을 같이 쓰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엔도제너스 그로스 시오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을 뭐 본인들의 관점에서 쓰신 예. 그 교과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코노믹스 오브 그로스라고 하는 예. 더 이제 폭넓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네. 악영 교수님하고 호익 교수님이 또 책을 또 내셨죠. 그러면 목표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을 때 예. 상당히 감명을 책을 읽으시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목표 교수가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했던 핵심 키워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useful knowledge. useful knowledge, useful knowledge. 실용적인 뭐 지혜라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resistance to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어떤 저항. 저항. 예. 예. 먼저 useful knowledge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지식 말고 인류의 어떤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논리지인데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는 이제 Y에 대한 논리지인데 예.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과학입니다. 예. Y라고 묻고 그다음에 저 가설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말씀 중에 제가 좀 끼어들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예, 반도체 같은 공정 속에서 반도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예, 늘 강조하셨거든요. 예, 예. 결국 과학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과학이니까 예.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서 거기서 나오는 답들이 창조적일 수 있고 기존의 어떤 연구 패턴이나 생활 패턴과는 다른 방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워에 대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학적 지식인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네. 거고요. 문제는 이 두 개의 지식이 당연히 이게 합쳐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필드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럴 수 있죠. 왜라고 생각한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자꾸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저 상호 보완적인 지식 체계인데 네. 이게 자연적으로는 융화가 안 되니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식이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기술로 나온다는 거죠. 바탕이 돼서 과학이 바탕이 되는 기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스풀 논리지의 내용이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목표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시작할 때 뭐냐면은 옛날에도 그 세계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었다. 종이, 나침반, 화약. 근데 그거 가지고 경제가 성장이 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산업혁명의 그 의미는 예. 이 이후에 예. 서스테인드 그로스라고 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속 게 당연히 경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네. 매년 성장하는 예. 예를 들어서 요새 항상 얘기할 때 경제가 성장 안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예. 서스테인드 그로스의 영향인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다는 거죠. 르네상스가 있어서 반짝하고 말고. 예.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을 기반으로 엄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과학의 기반이 점점 넓어지면서 옛날에는 다른 기술이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합쳐지고 예. 하나로 합쳐지게 된 이 기술들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기반이 되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useful knowledge의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가 사실 또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위너와 루서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존의 방식으로 잘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 뭐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생기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수입의 어떤 근간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자기 권력 기반도 흔들어버리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예. 사회가. 예. 그래서 어떤 사회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오픈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 제도와 문화를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형성한 사회가 있고요. 예. 어떤 사회는 변화가
기존의 질서는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막아버린 사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느 쪽이 더 경제 성장이 빨리 되겠냐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목표 교수님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생각도 막 나면서 예. 이제 빠져드는 거죠. 예.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당장 손을 들어서 교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문명적인 어떤 발명과 기술의 발전은 네.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집단 생활의 그 밀도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욕구가 발생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자극이 생기는 건데 그 자극이 종이, 화학, 나침판 시절에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융합이 되었고 융합이 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의 문명, 기록을 할 수 있었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식을 썼을 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썼고 새로운 대륙을 찾기 위해서 나침판을 썼고 그렇죠. 예, 그런 욕망이 계속 일어났는데 종이, 화학, 나침판은 별로 산업혁명적인 가치가 없다 잃어버리면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아니셨어요? 예. 산업혁명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서스테인드 그로스가 없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1000년에 걸친 이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정말 이게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10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그 그래프 경제 사학 하시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네. 그래프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1700년대 한 700년 정도까지 GDP하고 GDP 레이트가 예. 똑같습니다. 예, 거의 변화가 예, 없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1700년대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다음에 1800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냐 하는 거죠. 무지하게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종교 개혁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그 전에 올라가면은 뭐 로마 제국도 있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한번 반짝하고 멈추고 경제 성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 반짝하고 멈추고 서스테인드가 아니었다. 서스테인이 안 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1700년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경제 성장이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예. 유럽 전체, 그다음에 그게 미국, 그게 일본, 나중에는 한국, 싱가폴 뭐 이런 데까지 다 퍼졌느냐 하는 거죠. 그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스풀 논리지하고요. 유스풀 논리지다. 예, 그다음에 그 인스티튜션 아까 얘기한 인스티튜션이 예.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거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그거 해결을 잘하는 사회는 성장을 했고 해결 잘 못한 사회는 올라가다가 꼬꾸러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역설적으로 예. 목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그 새로운 기술 발전과 제도의 혁신이나 이런 모습을 순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 내에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영주가 아닌 농노나 이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지위나 지식과 어떤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공동체적 이론이었지 않았느냐. 새로운 기술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 영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중하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와트는 네. 그 아마 제가 알기로 대학에서 교수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고쳐주는 쉽게 사원이었습니다. 예, 사원. 맞습니다. 예. 사원. 교수들은 다 귀족 집안이고. 예.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 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대법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철학자고 르네상스맨인데 예. 또 왕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영국 국왕의. 예. 베이컨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BTS급이었던 것 같아요. 사교계 총화, 예. 귀족인 과학자들은 결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예. 친구들하고 예.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예. 뭐 이거는 우리랑 말을 섞을 수 없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영국은 이제 그게 가능했고 예. 그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임스 와트가 했던 걸 보면 그 대학 교수들한테 질문해요. 연력학 교수한테 네.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또 답을 해주고 네. 그런 서신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럼 그런 것들과 같이 기득권자라고 해도 네. 어떤 그 자기의 호기심이나 어떤 자기의 밸류에 따라서 네. 이렇게 그 길을 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영국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기 이후 조선을 생각해 보면 왕이나 특정 집단의 반기를 드는 세력은 굉장히 많이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거기는 안 죽인 거예요. 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놔둔 거죠, 그냥. 놔두고 그게 이제 굉장한 성공을 가져오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영국이 한때 이 세계 기술 테크놀로지 리더로 부상을 했던 거죠. 스페인하고 네. 저 네. 프랑스를 제치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목표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중에 하셨던 말씀이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저는. 예. 방금 주신 말씀을 현대적으로 옮겨 나가면 조셉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고 네. 하는 아주 그 짤막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창조적 파괴 그러면 잘 모르세요. 말은 창조적 파괴라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신 창조적 파괴가 뭔지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말씀입니까? 뭐야? 5가지 물으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원자재의 예. 혁신, 예. 기술의 공정 기술의 혁신, 예, 예. 시장의 혁신, 예, 상품의 혁신, 조직의 혁신. 예. 이 5개를 창조적 파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 듣고 바로 외워버렸어요. 예. 워낙 갈증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목효 교수나 하윗 교수나 그다음에 악용 교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업조직론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이 혁신 부분, 이 부분이 경쟁의 아주 충분 조건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은 가장 멋있는 그 경제학자가 사용한 가장 멋있는 이 프레이즈 문구인 것 프레임이다. 같습니다. 예. 그 슈페터 자체가 아주 이 명필이어서 그 문장을 쓰는데 굉장히 하여간 문학가적인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 네. 뭐 이런 멋있는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책에 수록된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첫 번째는 사업가들은 예. 심지어 그 사람이 독점 자본가라 하더라도 항상 경쟁 압력을 느낀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돈을 벌고 있으면 이 시장, 이 비즈니스에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이 불안감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네. 잠을 못 잔 정도로 자기가 별로. 록펠러라고 하더라도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이 사업을 누군가가 뺏으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예. 엔진이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예.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것이 옛 것보다 좋으면 대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파괴냐? 옛 것이 파괴가 되고 왜 창조냐?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60년대 경제개발을 할 동안에 예. 수많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거든요. 그럼요. 예. 경부속도로 깔겠다. 예. 이거 뭐 돈도 없는 나라에서 예, 고속도로 까느냐. 창조적 파괴 아니겠습니까? 예. 제철소 만들겠다. 예. 무슨 소리냐. 자동차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에서. 예. 이런 수많은 창조적 파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하는 성장의 요체가 예. 한국은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소멸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경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사실은 목효 교수님도 그렇고 예. 악이온 교수도 그렇고 이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면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십니다. 뭐 목효 교수님도 얼마 전에 노벨상 관련해서 네. 받고 나서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이제 그 수상 기념 연설을 하실 때도 네. 한국에서 질문이 들어갔더라고요.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do what it has been doing all these times. It should make sure its borders are open, that it is tapped into the best practice technologies of this world, and they should
have more babies. 한국은 뭐 출산율 낮은 거를 하고 예.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예. 악의원 교수님도 이제 종종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조건만 만족이 되면 여전히 훌륭한 예. 경제 성과를 하고 있고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내국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더 많이 하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 교수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 저는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그 목표 교수님의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네. resistance to technology 네. 이를 잘 핸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네. 목표 교수님 책에도 나옵니다. 어.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고 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에 의한 이제 한 거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건데 영국이 2차 산업혁명에 가면 주도권을 잃거든요. 네. 뭐 독일과 미국한테 주도권을 잃습니다. 네. 근데 그 주도권을 잃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짚어주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증기기관에 반대하는 이 그룹이 생깁니다. 그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러다이트로 생겼다. 러다이트는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비슷한 형태의 그 기술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룹이 나오고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력을 인플루언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과거와 같은 리지스턴스 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 테크놀로지들이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서서히 그걸 잃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규제를 만들어 버리고 예. 그다음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조직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테크놀로지가 프로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려고 하면 액세스 코스트가 낮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액세스 코스트가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액세스 코스트가 높아질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 전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테크놀로지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체가 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걸 보면 중국은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컬 리지스턴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국가가 예. 테크놀로지 편을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따라잡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기술에 대한 저항이 발생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거기에서 루저가 되기 때문에. 루저가 된다. 예. 자기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중국 상황도 그렇고 사실 기술 쪽에서 새로운 계속해서 어떻게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예.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고비용, 고위험, 고수익이 돼야 되는데 저비용,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사회가 되고 과학과 기술 쪽으로 인력이 모이기보다는 뭐 의사나 변호사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리스크도 적은 대신에 급여는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말씀 주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하나의 과정이 예. 되겠군요. 예. 예. 저 그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학력고사 그 이과 수석들은 골고루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학과를 가든지 예.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인 제어계측과를 가든지 예. 아니면 의대를 가든지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갔는데 예.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 그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징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원 배분이지 예. 않습니까? 예. 자원 배분을 갖다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어떤 필요한 지식이라 그럴까요? 정부 쪽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문성욱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공교육을 예, 완전히 좀 혁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육 제도를 예. 혁신해야 된다. 예. 문과 이과를 없애야 될 것 같고 예,
그 공교육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스템이라고 하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거를 문과, 이과 학생에 상관없이 이걸 가르쳐 난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학생들한테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코딩은 일종의 랭귀지고요. 네.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템. 네. 그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가 이제 코딩인데 사실 우리는 그 코딩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코딩은 그거는 사실은 못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챗GPT라든지 AI가 다 AI가 다 해주니까. 해주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이 논리지, 스템이라고 하는 논리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르쳐져야 되고요. 네. 동시에 예. 공교육에서 저는 이거 협력, 그다음에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네. 그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나지 않겠지만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무자하고 재직 교육을 통해서 예. 이 하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와이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이 업무 역량이 이렇게 확대되는 쪽으로 지금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산학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에서 갖고 있는 건 대체로 Y에 대한 논리입니다. 네. 산업체가 갖고 있는 건 현장에서는 하우에 대한 논리죠. 그렇죠. 그걸 융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이걸 잘하는 나라가 있고요. 핸들을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하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고요. 160개 국가 중에 2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핸들을 못하면 각자 따로 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냥 계속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 산학협력을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구 문제가 우리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구가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든든한 리소스가 되는 거죠. 저는 인구 문제도 지금 시장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이 소위 말해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 예. 내 영역에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호막을 치는데 진입장벽을 예, 예, 치는데 예. 관세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렇죠. 이민정책이라는 예. 걸 만들고 예. 수많은 제도들을 막 만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반대쪽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예. 시진핑 주석은 예. 이미 13년 전에 중국 몽 그래서 중국 제조업 2025를 만들어서 예. 이제 세계 제조업 강국이 되어버렸고 예. 미국은 마가라고 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예. 하는 이제 예. 다시 제조업 강국을 부르짖는 형태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조적 파괴의 그 지킴이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미국에 예. 아니면 오히려 창조적 파괴의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강조하는 파괴자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마키오 교수님이나 이 악용 하위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을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경쟁 위협을 받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으로부터 경쟁 위협을 받을 때 원래 그 슈페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의 이제 얘기는 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 새로운 통신 수단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이제 굴러 나가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관세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민 문을 닫고 네. 이제 국내 산업을 이제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형태의 개방성을 줄이는 방향은 혁신과 성장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하시는 게 네. 그 이번 노벨상 수상자 분들의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그때 옵쇼링 그 바람에 편승을 해서 제조기업들을 다 해외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본토에는 그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민 정책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제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엔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 땅에
생산 시설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밸류 체인의 불안정성이 미국 경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조급한 형태로 지금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그 대만에 대해서 이 관세를 높였다가 막 이렇게 지금 불확실한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 자체를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생산 시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이 일어나면 물가는 그 이후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도 높여가지고 빨리 좀 들어와. 우리 미국 땅에다가 너희 생산 시설을 빨리 다 갖고 들어와.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좋지 않거든요. 우리의 바게닝 파워는 우리의 그 훌륭한 생산 시설, 그 제조 기반인데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생산이 일어나고 미국 공장들은 더 우리 공장보다 더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 완성이 실현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바게닝 파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무골이 송연하죠. 교수님 판단에 예.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창조적 파괴의 어떤 근간 정형을 놓고 봤을 때 예.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저는 역사적인 경험을 봤을 때 네. 중국이 매우 강했을 때 우리나라가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예. 중국이 굉장히 강했을 때 우리나라가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예. 이제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를 하는 거죠. 이게 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 길을 피고 살았던 적이 몇 번 있느냐,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 그랬었느냐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그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AI 부분입니다. 예. 이제 요즘 뭐 세계적으로 AI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 예. 이 도덕과 윤리의 강조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예. 저도 이번 미국을 다녀오면서 웨이모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소위 하지 말라는 짓을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있으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AI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가 창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창조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실험적이다, 익스페리멘탈하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 인구가 AI의 주가 될지 아니면 AI가 인류를 통솔을 할지 그 점에 대해서 목표 교수의 생각과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해서요. 요새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 이제 목표 교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뭐 제가 아는 목표 교수님 되게 낙천적이세요. 본인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왜냐하면 AI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거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할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기술을 비난하지 마라. 사람을 비난해라. 사람을 비난해라. 왜냐하면 그 기술을 쓰는 게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 제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이 재앙이 발생할 거냐 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제도가 망가지면 그 두 개가 결합한 순간이 재앙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거의 좋은 사례가 이제 1차 대전인데 그건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라서 뭐 아주 저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었는데 1차 대전 직전에 아까 잠깐 드렸던 그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각국의 리더들이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파괴력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각 나라들이 이제 자신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냥 빨리 끝내자. 그래서 그때만 독가스라든지 뭐 어떤 그 탱크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기관총이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빨리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한 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신경가스를 쓰면 나도 만들 수 있어. 나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차 대전의 그 사상자들이 뭐 2차 대전도 뭐 크지만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그 사상자 수뿐만 아니라 그 참혹한 정도에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의 참혹함을 사람들이 목도를 해서 기술 자체가 발전을 하는데 제도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의식, 문화 이게 그 퇴보를 하면 그게 재앙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한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AI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AI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챗GPT나 말씀하신 엔트로픽이나 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한 하나의 모델이고요. 예. 그 모델은 제가 생각해서 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예. 예, 제 판단으로는 약점이 많아서 다른 유형의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AI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엔스로픽 말씀하셨는데 엔스로픽이 이제 윤리 뭐 이런 쪽에 막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샘 올트만의 챗 GPT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비형 리버빈 형태로도 만들고 막 그러다가 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이제 성인 19금, 수준의 네. 19금 토크를 허용하겠다. 우리는 검열자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냐 뒤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그 일관되게 견지가 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앞세워서 뭐 책임을 좀 회피한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이나 제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어떤 혁신, 예. 혁신이라는 것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이나 가정 이런 경제 주체 중에서 한 집단은 소통과 교육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매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창조할 준비를 해야 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과 개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창조적 파괴 정신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하면 이 둘 간의 어떤 경쟁 관계 또는 융합 관계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혁신을 조장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 너무 혁신에만 해서 사회를 다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 케이오스로 빠지고 네. 안정을 시키겠다고 다 눌러버리면 이제 혁신이 없어지고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냥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퇴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 끝으로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키오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를 원용을 하자면 네.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이게 왜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계속 정진을 해야 되고요. 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리소스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라든지 아니면 평판이 좋도록 이 사회 지도 계층이 예. 조장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수십 년 전에 예, 삼성이 이 처음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예. 천지인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천지인을 처음 개발한 사람을 지방으로 자천 보내버렸거든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류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소위 원천과 하천 간의 관계라든지 내부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로는 튀어라고 하면서 그렇죠. 막상 튀면은 바람칼로 예, 잘라버리는 예. 그러한 풍토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나라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약점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조선시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 성리학에서.
제 상상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성군이라고 지칭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500년 역사서에서 5가락 손가락 안에 드는 성군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극적인 내용이죠. 특히 세종대왕이 1492년도 한글 창제하셨을 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노예 출신을 등용을 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유전인자 속에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창조적 혁신의 유전인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이고 사회 지도층이 잘 소화시켜서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와 과학기술 또 상품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문성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학생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앞으로 종종 뵙고 이런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